예, 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또 화물연대 건설노조, 철도노조, 또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 이 각종 노조 단체들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고 있는 줄파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노조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랑 광화문 일대가 많이 막혔죠. 그리고 화물노조가 오는 24일 모레 이틀 뒤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도 이 준법 투쟁을 거쳐서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촛불 집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퇴진 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 터여서 민주노총 산하 이 각 노조들의 이 파업이 어떤 효과,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노조 파업과 또 정부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 화물연대와 안정님 지속 추진과 3차 교섭부터는 구체적인 안을 그래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 총파업은 화물 노동자들의 탓이 아니고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화물연대 파업과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지금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차대한 시국에 야당은 예산 문제로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고 또 노조는 총파업으로 이 경제 민생을 살리는 곳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런 맥락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운임제를 정부가 3년 더 연장하고 대신에 이 대상이 되는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을 더 늘려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지난 1차 파업 때와는 좀 다른 기조가 읽힙니다. 홍 의원님, 네. 지금 국회는 예산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어서 정부가 입법했던 또 정부 내년 예산들이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노조는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노조의 파업과 민주당의 움직임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촛불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맥상통한 어떤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각각 관련 없는 저보고 개별적인 것들이 우연히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믿기는 싫지만 예. 이런 어떤 사항들이 전부 다 좀 연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반정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 지금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 예. 정부를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다방면에서 지금 흔들기 위한 그런 예. 어떤 시도가 아닌가. 지금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됐잖아. 용산 용자만 들어가도 지금 예산을 지금 대폭 지금 민주당이 지금 삭감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 초기에는 통상적으로 입법을 통과를 시키는데 지금 82개나 지금 한 건도 지금 통과를 시키지 않은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부의 지금 굉장히 좀 발목을 지금 잡고 있고 또한 민주당 의원 물론 뭐 일부입니다만은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그런 어떤 단체에 가서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예를 들면 유정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인간 사냥으로 비유를 하면서 인간 사냥을 멈추지 않으면 퇴진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민주노총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파업을 하는 것도 저는 광의로 봤을 때는 지금 정권 흔들기 차원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게 되면 20% 후반, 30% 초중반에서 이제 박스권에 완전히 갇혀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능하다는 것이거든요. 무능하다. 지금 이제 연말이 되면은 노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라든지 또 농민들의 농민 대회라든지 이게
다 예정이 돼 있고 노동 이슈라든지 농민들의 뭐 쌀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되면 전부 다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정이 다 돼 있던 겁니다. 미리 이런 단체들을 만나서 정부 정책을 설득도 하고 또 양해도 구하고 양보도 이끌어내 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터지니까 마치 이것을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한다. 예. 아니 집회하는 것도 이게 남 탓으로 돌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유능할 수는 없을까 예. 이런 이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여소야대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예. 가장 시급하게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협치거든요. 근데 집권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야당하고 밥 한 끼 안 먹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부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이준석 당대표 쫓아냈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야당 지금 밥 한 끼도 먹지 않고 국정 운영하겠다고 예. 그러고 있죠. 0.7% 차이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나눠가지고 지금 주말마다 보수 진보 집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 이런 어떤 메시지는 전혀 없죠. 예. 그다음에 이 MBC를 대하는 태도 보십시오. 비행기 안 태워주죠. 도어 스태핑 또 MBC 탓을 하면서 도어 스태핑까지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편협한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예. 대한민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책임지기에는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좀 상당히 부족한 예. 거 아닌가. 이 무능함을 어떻게 좀 윤석열 정부가 좀 커버를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정권 흔들기 차원에서 이 노조 파업을 볼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매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전국 노동자대회, 전국 농민대회 해가지고 모든 이제 이슈가 다 터져 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제 중앙 부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전부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렇게 되니까 마치 정권 흔들기로 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언론 탓, 야당 탓, 과거 탓, 남 탓 이걸로 해가지고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스스로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회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지난 촛불 집회 때 윤석열 정부 퇴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그때 모습 좀 보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반성하지도 않을 것이며 멈추지도 않을 것이면 이 자리에서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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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병민 비대위원.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는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 있었던 저 집회에 민주당 의원 7명이 가서 이제 정부 퇴진 운동 벌인 것,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노총의 줄줄이 줄파업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괴를 같이 하는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기 위한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이제 강변을 하셨어요. 뭐 이 부분은 동의하세요? 좀 이렇게 별개로 좀 보고 있는? 전재수 의원님의 생각으로는 지금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는 건 매우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하고는 동조하지 않는다 이런 전재수 거죠? 의원님의 생각과 하지만 민주당의 조금 예. 전에 봤던 김용민 의원, 예. 10월 달부터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김용민 국회의원의 생각과 그리고 얼마 전 민주당 국회의원 6명 그리고 더하기 민영배 예. 의원까지 나서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는 또 다른 정치인들의 생각은 저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답정 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 흔들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초창기 발언했을 때는 10월 초였습니다. 예. 이때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다른 수단들을 활용했던 것이고
이태원 참사 10월 29일에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정말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고 났는데 마찬가지로 이 참사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대한 퇴진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 예.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 신호 속에서 같이 함께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나서서 대통령을 퇴진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형국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예, 박원석 의원까지 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서 주 52시간제를 흔들고 또 최저임금을 흔들고 심지어 이제 중대재해법도 흔들고 어쨌든 1년의 노동권 후퇴를 우려하면서 노조가 그에 대해서 생존권과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업에 나서거나 혹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거를 정권 흔들기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제 이 맥락이 맞지 않고요. 예. 근데 정권을 잡게 되면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정권에 반대하는 것 같고 모든 목소리가 정권을 흔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예. 그거는 어느 정권이고 막론하고 정권이 처하게 되는 운명입니다. 그걸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국정 운영의 방향과 예. 비전이 있어야죠. 오히려 지난 6개월 동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보여준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고 예. 또 국정 운영의 방향도 뚜렷하지 않고 이 무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일종의 성찰적으로 좀 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과 무대에 올라가서 정권 퇴진을 얘기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예.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저건 다소도 좀 성급하지 않느냐. 오히려 저 예. 집회의 성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나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고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이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데 노정 간에 또 노사 간에 또 여야 간에 모든 각 분야에서 이렇게 충돌이 빚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석방된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크게 정치적 파장을 좀 낳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어제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은 과거 했던 발언과 다른 진술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1위여서 조금 겁이 났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결국 나의 죄를 누군가 대신 나 대신 이제 감옥을 사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오히려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강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석방이 돼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결로 지금 모든 것들을 좀 폭로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모습 보고 이 사람들이 왜 말을 바꿨는지 그 이유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지은 죄만큼 만약에 있으면 받고 남이 지은 거면 내가 그건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그만큼 하려고. 오늘 너무 셀마란을 많이 하셔가지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법정 워딩만으로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그거 그냥 더 이상 안 여쭤보고 오늘 했던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저도 첫날이고 그러니까 한번 오늘은 좀 요 정도 해주시고요. 다음에 한번 기회 해서 따로 한번 얘기하시죠. 예, 유동규, 남욱 변호사가 석방 이후에 털어놓는 얘기들이 큰 파장을 낳고 있고 며칠 뒤에는 김만배 씨도 또 구속이 만료가 돼서 이제 또 나올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얘기를 털어놓을지가 굉장히 추미애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한규 변호사님, 지금
이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형제, 도원 결의를 통해서 의형제를 맺었던 유동규, 남욱, 정진상, 뭐 정영학, 뭐 이 핵심 멤버들이 있잖아요. 유흥주점도 같이 갔고, 이분들이 형제가 깨진 것 같아요. 그렇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시작으로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나 대신 징역살이 대신 해줄 거 아니지 않냐, 이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 전에 했던 얘기랑 오늘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느 게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까? 네, 사실은 이분들은 뭐 형제니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요. 예.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로 그 맺어진 관계라고 보는 게 경제 공동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게 더 정확하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의 워딩 중에서 유동규 본부장의 뭐 배신감이라든가 뭐 남욱 변호사가 뭐 남의 죄까지 떠안기 싫다. 예.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발언하는 것이 그 지난 1년 전 그 당시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그 이분들의 발언보다는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결국은 뭐 이 지금 이어지는 수사 자체가 뭐 일각에서는 뭐 정치 수사다 이러고 있지만은 사실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검사가 그 제시하는 증거라든가 관련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의 복합체로 법원에서 판단 내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증언들 결국 이 증언들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물증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어저께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자들이랑 지금 인터뷰 속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한 거예요. 사실 본인이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증언의 가치라든가 리스크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증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처벌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분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유증이라는 것이 만약에 증명이 되면 다시 구치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사건 초기, 그러니까 사건 초기라고 하면 검찰이 이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기 이전 단계보다는 검찰이 지금 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현 단계 어떤 이분들의 그 발언들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화동인 1호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 뭐랄까 고리키라고 불리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원래는 이제 김만배 씨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김만배 씨가 아니라 유동규 씨 지분도 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어제 이 중에 또 상당수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다라는 얘기를 자기는 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찔러도 뭐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뭐 전혀 뇌물도 안 먹힌다. 뭐 이렇게 말한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제 한 발언이 더 진실에 부합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사실 이 천화동이 1호, 7호도 전부 다 남욱 변호사가 처음 이거 세상에 공개한 겁니다. 1호 누구, 2호 누구, 그리고 본인은 4호 주인이죠. 예, 본인은 4호 주인이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그 남욱 변호사가 그 발언한 법정 증언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 될 줄 알았다 이런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었거든요. 사실 본인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는 대선 전국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지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은 확신하지 못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대선 전에 본인이 했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좀 본인이 밝힌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주지수 의원님. 네. 이제 우리 김한규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죠?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한규 변호사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려면 일단은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든지 공정하다라는 그런 이제 좀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어제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분 100억 원짜리 잔고증명서 위조했는데 불송치를 한답니다. 그거는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감사원, 경찰, 검찰, 국세청까지 지금 다 동원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서 4대 권력기관들이 지금 다 그렇게 동원돼 되어 있다. 있잖아요. 아니 감사원장조차도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조력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단적으로 340억짜리
잔고증명서 위조한 것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아가지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잔고증명서 100억짜리를 세상에 끊었는데 이거를 불송치한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대선 캠페인 중에 본인 죄를 스스로 인정한 죄조차도 불송치하지 않습니까?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 수상 실적, 예. 수상 실적을 부풀린 거 이거 스스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죄라면 죄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사무소 위조 사무소 행사, 예. 업무 방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원여대입니까? 거기는 교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이미 공소시효도 살아 있습니다. 수사 안 하잖아요. 주가 조작 1년째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불기소 그냥 쥐고만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양평동의 공흥지구 그 민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습니까?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은 240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예. 근데 여기는 엄연히 이 범죄 일람표에도 올라와 있는 예.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소환도 안 합니다. 이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 경쟁자에게 너무 압도적으로 쏠리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범죄 혐의자들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예. 이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 나오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받아서 기소돼서 구속돼가지고 지금 어떤 분은 60번 이상의 1년 동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출발점은 뭐냐면 2020년도 경기도 분당의 노래방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익을 어떻게 하고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으로부터 이 지금 이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신 분들이 이 녹취록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서 왜 바뀌었냐? 혹여 검찰의 이해관계와 이 사람들 자기네들의 혐의가 인정이 되게 되면은 10년 이상 중형을 예. 살게 될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 검찰이 내놓는 수사 결과도 이게 공정하다라고 예. 볼 수가 없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 어머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장모 얘기는 조금 별건으로 좀 놓고 지금 보시기에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유동규 본부장이 1년 전에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했던 말과 다른 정반대의 진술을 하는 게 오히려 거짓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김영규 예.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 해석을 하신 그러니까 거죠? 아까 이제 겁이 나서 대선 선거도 있고 겁이 나서 그때는 그래 이야기했는데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진실이다. 이 이야기가 남욱 변호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거꾸로 있잖아요.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과 그 법무부 장관이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를 했는데 한 몸으로 지금 이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검찰공화국이 겁이 나가지고 또 사실관계를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증거와 물증을 가지고서 저는 첨예하게 예.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을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1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위여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윤 대통령과 검사들이 겁이 나서 지금 진술을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시각과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욱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건넸다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주장만으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남욱 변호사가 한 20억 정도로 대통령 되는 사람한테 줄을 댈 수 있으면 싸게 먹힌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통령 선거까지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시장 측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떤 방식의 발언을 쏟아내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했는지는 상식의 관점에서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전재수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에서는 수사의 공정성들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요.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건 없는 죄를 어거지로 만들어내거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동훈 장관의 대상으로 했던 검언 유착 등에 대한 사례 아닙니까? 이렇게 없던 거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있는 죄가 있는데 있는 죄를 권력의 힘으로 덮거나 하는 일들을 갖고 우리는 수사의 불공정성이라 얘기하는데
정권 초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상황들이 총량이 많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러면 지난달 문재인 정부 초반에 진행했던 수많은 적폐청산 수사들은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내용들이 맞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진행했는데 수사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재판을 해보니까 무리하게 엮어넣어서 무죄가 나오는 걸 검찰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수사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오게 되는 대장동 일당에 관한 많은 일들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 발부가 됐고 이 내용들을 야당, 지금 있는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나왔던 민주당 내의 문제에 드러났던 일들이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지금 김용보 원장 구속됐다는 대선 자금은 경선 자금에 관한 수사 아닙니까? 여기에 관한 피해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누구냐라고 따지면 그 또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갖고 공정성으로 치부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는 얘기들이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사실 남욱 변호사의 이 폭로에서 드러난 것은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그렇죠? 경기도지사 선거 또 대통령 선거까지 경선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많은 액수의 돈이 남욱 변호사가 이른바 이재명 측근들에게 전달했다 이런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또 김만배 씨 과거에 소위 말하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어제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시장실이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50억이 두 분한테 처음부터 전화 알고 있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대장동 부부이 누굽니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재명 대표가 맞습니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 것인가 이 이제 물음에서 이 의혹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자들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분 거다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남욱 변호사도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남시장 실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깐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는 모르고 그 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 이분들이 모두 이 화천대유 일당하고 돈을 주고받고 이런 걸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선 이 말을 한 겁니까? 저 워딩 속에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상의하에 돈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어제 남욱 변호사의 어떤 법정 증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사실 가장 의문하는 사건이 사실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화천대유라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그 시행사를 주축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거라든지 또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또 없애는 거라든지 또 그 공원 그 합병 개발 결합 개발을 하는 그 없앤 방식을 바꾼 거라든지 사실 저도 그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사항이었고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남시장이 강하게 밀어붙였고 또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지시 사항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을 시장을 지시를 할 때 과연
아무런 어떤 그런 어떤 반대 급부 없이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는데 예. 어제서야 이제 남욱 변호사가 경선 때부터 시장 경선 때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 그런 어떤 정언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에서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재명 시장에게 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법정 정언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경찰, 검찰 진술은 지금 현재 법정 증거로 채택이 되고 있지 않는데 정언이라는 것은 판사의 판단하에 이제 정언으로 채택되는 것이고 또한 그걸 위배했을 때는 위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발언과는 무게의 차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정 정언으로 나온 그걸 통해서 결국은 실체적 진실이 결국엔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은 이른바 이제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으로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이 네 사람 사이가 예전과 같은 동맹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각자 도생입니다. 누군가는 처벌을 줄이고 형량을 줄여야 될 거고 누군가는 돈을 지켜야 될 거고 그런 전제 위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네 사람을 보면 일단 남욱 그 유동규 씨는 말을 바꿨죠. 그러나 김만배, 정영학은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틀 뒤에 석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어떤 봐야 얘기를 될 할지 텐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정영학 씨도 지난번 재판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검찰 수사로 봤을 때 이 수사팀이 한번 개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수사팀에서 했던 수사나 공소 사실들은 그런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에 근거해서 또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당시의 스모킹건이라고 평가했던 그에 근거해서 이 네 사람을 기소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 천화동인 1호는 사실상 그 정진상, 뭐 유동규 또 혹은 뭐 그 누굽니까 이분들이 김용 이런 사람들이 개입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연관이 있다 이런 전제의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검찰의 수사와 현 검찰의 수사가 대립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 검찰의 수사가 지난 검찰의 수사를 탄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묘하다는 거고 그래서 누구의 진술이 맞느냐 이분들이 과거에 했던 진술이 맞느냐 지금 하는 진술이 맞느냐 이거는 결국 어떤 물증을 통해서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저희가 뭐 알 도리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히 이제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구속 기소됐고 한 사람도 조만간 이제 기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통해서 그걸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고 지금 뭐 섣불리 전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인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소환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 검찰은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것인가? 국회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가 또 천화동인 1호도 측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측근 구속수사 관련해서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그냥 간단하게라도 할 말씀 없을까요? 어디 뒤에 주시면. 그러면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도 이제 대표님의 정치적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재명 대표는 유검 무죄, 무검 유죄, 검찰을 갖고 있으면 죄가 없고 검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죄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 이후에 이 남욱 변호사의 이 폭로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한기 변호사님,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직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재명 대표를 직접 부르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세요? 사실 그 야당의 또 직전 대선에서 유력한 어떤 국민의 어떤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지금 야당 대표를 소환한다는 것은 곧 영장 청구, 기소가 전제돼야지만이 소환 조사할 수 있다. 확실해야지만 부른다 이런. 그렇지 않고 이제 공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설마 아니 이재명 대표께서 다른 뭐 이렇게 일부 어떤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몰래 숨어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정정 당당하게 검찰
출입구 쪽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예. 입장을 개진할 텐데 이렇게 공개 소환할 정도면 사실 검찰도 사실은 뭐 검찰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어떤 기관의 위상을 걸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정도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제 추측컨대는 예. 대부분 범죄 혐의 사실을 부인하실 거고요. 그러면은 과연 그런 부인할 경우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냐. 그렇죠? 어차피 소환 조사하면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야당 대표를 2번 부를 수는 없거든요. 예. 한 번 부르고 나서 바로 영장 청구를 할 텐데 물론 이제 체포 동의안 절차는 밟겠지만은 그럼 거기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또는 국회에서 이 체포 동의안 문제로 여야 간의 경론의 장으로 검찰이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정진상 어쩌면 실장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 알려졌죠. 지금 이분에 대해서 약 지금 12월 초까지 수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의 어떤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느냐 내지는 확보를 못하느냐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른 시일 내에 예. 그럼 자칫하면은 내년까지 좀 미뤄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예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그만큼 검찰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럼 신중 정도가 아니라 만일에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구속 기소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뭐 검찰로서는 뭐 소환 조사도 못하지 않을까. 예. 그건 검찰의 수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검찰로서도 자신들 조직의 명운을 좀 걸 정도로 신중을 거듭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환은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철통같이 막자. 검찰의 수사 탄압이다. 이제 이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만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소환은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비상사태로 접어들게 되고 그 이후에 당을 또 누가 끌고 가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까지 좀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 이낙연 전 총리를 도왔던 대선 과정,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분들 NY계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뉴욕계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낙연계죠. 예. 서른 의원을 비롯해 윤영찬 의원 몇 명의 의원이 있는데 또 이분들 얘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은 NY계는 아니죠. 맞나요? 저는 누구를 대신해서 정치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를 보러 뉴욕이 아니죠. 저도 자꾸 이게 NY계 뉴욕이라고 착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독일도 갔다가 어디 외국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실제로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시고. 예,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 당의 상황은 무슨 뭐 그림을 그리고 무슨 개파들이 움직이고 예. 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사라는 예. 것이 지금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검의 중앙수사부가 해체되고 난 예. 뒤에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부 집중돼 있죠. 예. 반부패 수사 1부, 2부, 3부입니다. 그런데 반부패 수사 1, 2, 3부가 전부 야당 수사에 다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보겠습니까? NY계가 어떻게 그러니까. 움직이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당에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지금의 검찰의 수사를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파별로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이 어떤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개파의 이익과 연관시켜가지고 어떤 정치적 행보를 모색을 한다. 이것은 이제 아니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재수 의원은 첫눈파, 본꽃파 이 얘기도 모르시겠네요? 저는 누구를 대신해서 정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네이밍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조금 앞서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아직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님, 첫눈파가 맞을까요? 본꽃파가 맞을까요? 아니면 둘 다 틀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에 달려 있고요. 예. 검찰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뭐 김용, 뭐 정진상, 유동규 사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은 예. 당직자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최측근으로 예. 알려졌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수천억에 가까운 어떤 이런 뭐 배임이 검찰 입장은 배임이 있죠. 좀 이런 사건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 검찰이 수사를 멈추고 자 이재명 대표는 해보니까 혐의가 없다. 예. 이렇게 검찰이 마무리 짓는다면은 사실 검찰은 그동안 뭐 한 건가? 예.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굉장히 뭐 야당 탄압을 넘어서서 국민에게 굉장히 큰 혼란만 안겨준 기관밖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를 놓고 포스트를 꿈꾸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윤영찬 의원은 이제 또 이렇게 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 이른바 이낙연계에서 그런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또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빈곤 포르노 발언에 이어서 이 사진이 찍혔을 당시에 고도의 조명이 설치돼 있었다, 이 발언이 있었죠. 대통령실에서 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그렇지만 장경태 최고위원은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의원실에서도 조명 없이 카메라로 찍으면 그렇게 영상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밝고 화사하게.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사실관계 꼭 밝히고 싶어요. 저는 빈곤 포르노 찍은 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처리할 생각이 없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저희는 허위 사실 유포한 건 없는데 뭐 일단 기분 모욕죄, 좀 더 기분 나쁨죄는 될 수 있는데. 기분 나쁨죄, 기분 모욕죄 정도면 적당하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동의하세요?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지금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 지금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장경태 의원은 정말 그 젊은 앞길이 장창한 민주당의 최고위원인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수렁으로 들어갈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빈곤 포르노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언어죠. 사실은 장경태 의원은 그게 뭐 시사 용어 사전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사 용어 사전에 있지만 그러나 그 문맥이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 결국은 이 빈곤을 무기로 해서 어떤 그런 어떤 후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쓰는 용어인데, 그러면은 그 후원 단체 내지는 구호 단체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빈곤 포르노인데, 김건희 여사는 한국분이 운영하는 헤브론 병원에 가서 그 심장병을 앓고 있는 그 캄보디아의 어린이를 안아줬는데, 그 후원 단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어떤 자원봉사자로서 이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빈곤 포르노라는 말 자체도 저는 틀린 말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언론들이 굉장히 감동하고 있다고 호평 일색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또 이제 그 조명을 했다. 그 조명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 외신 보도를 인용했을 뿐이다 했는데 또 외신 보도도 없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또 뭐 SNS에 어떤 자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본인이 확인을 제대로 못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해당 당사국인 캄보디아의 국민들, 언론들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 순방 외교의 일환으로 영부인의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 팩트에 근거한 어떤 발목 잡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사실 확인 내지는 사과 요구차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그렇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글쎄요, 저는 장경태 의원이 이제 거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종의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폭로성 발언을 하는데, 이번에 사실상 현재 스튜디오를 차린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뭐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조금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물론 이게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은 아니고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한 발언입니다만,
대통령실이 비판은 할 수 있고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뭐 고발 조치나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과유불급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대통령 해외 순방만 있고 나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성과나 실제 정상들과의 어떤 외교를 했는지보다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문제 삼는 쪽에 문제다 이렇게 여당에서 얘기를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조금은 더 투명하게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 하에 일정이나 메시지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고 일종의 좀 로우키 행보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양론이 다 있는데 저는 뭐 양론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야가 지금 여러 이슈를 가지고 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특정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이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국익훼손이다. 라고까지 나가는 거는 여야 관계를 푸는데 국정 운영을 하는데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법률가는 이제 김한규 변호사 한 분이시고 또 변호사들마다 법률가들마다 이제 해석이 좀 다 다를 수도 있고 법적 적용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나와 계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욕죄가 사실 성립이 안 된다. 빈곤 포르노라는 개념은 원래 1980년대부터 있었던 개념이고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기아라든가 뭐 이분들에 대해서 자선단체에서 그분들을 일종의 약간은 홍보성으로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해서 후원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걸 비판하는 입장에서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 모욕까지는 모욕죄가 아니고요. 적용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저 사진을 이께서 인위적으로 조명을 설치를 했다. 물론 그거는 장경태 의원이 인용을 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일단은 저도 그 정확한 워딩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조명 등 뭐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컨셉 촬영이다. 사실은 이거는 그 어떤 본인의 생각, 어떤 이런 걸 전달한 게 아니라 아예 사실을 적시한 거거든요. 조명을 동원했고 스튜디오를 동원했다. 그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인용해서 한 거라면, 말한 거라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용했다. 사실 이 부분도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허위 사실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누군가가 만들어내서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이걸 처음에 빈곤 포르노라고 문제 제기한 뭐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는 뭐 아니다 사과해라 이런 말 했는데도 본인은 나는 사과할 생각 없다. 이렇게 됐으면 사실은 저는 이분이 뭐 유죄된다 무죄된다 이렇게까지는 섣부른 것 같고요. 만약에 현 단계에서는 고발을 했으니까 또 이분이 또 SNS까지 개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고 뭐 좀 약간 좀 모양새가 우습긴 하지만은 경찰 조사는 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을 했지만 인용 뒤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우리 뭐 저널리즘에서도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누구를 제3자를 인용해서 이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논란도 많이 되고 비판을 많이 받아서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뭐 학계에서도 뭐 많이 논란이 됩니다만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 건에서 한 말씀만 꼭 좀 드리고 싶은 건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인데요. 김의겸 대변인이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의 대상으로 청담동 술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없는 내용을 본인이 그냥 창작으로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디서 들었다는 녹취록을 갖고 와서 얘기하지만 아니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러면 아니라는 증거를 대발하고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정치적 주장들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런 방식으로 거듭 계속해서 약간 조금 저질스러운 정치 공세들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반드시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끌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 주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그 대통령실이 좀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 욕설을 한 것이 지금 도어 스태핑을 관두는 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를 좀 듣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도어 스태핑 얘기로 넘어갈 차례인데. 그러면 일단 도어 스태핑 얘기를 좀 듣고요. 우리 전재수 의원님 얘기를 마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인내하고 참고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즉흥적인 반응을 갖다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나는 판단해요. 그러면 옆에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참모들이 많이 있었으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나지도 않았겠죠. 자 이제 무례함을 지적하면서 슬리퍼 차림을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에 필요한 복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상가에 갈 때 그 빨간 넥타이 메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영국에 갔을 때 까만 솔이 달린 그 모자를 썼다. 이거 귀족들만 쓰는 건데 이걸 쓰고 가서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기차 안에서 구두발을 올렸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왜 그런 건 또 사과하거나 성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슬리퍼 신고 다니면 다 가볍게 설치해야 됩니까? 본질과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자의 원초적 질문이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바이든 날리면 저는 바이든으로 들려요. 제 귀가. 그러면 제가 헌법 수호를 못하는 귀입니까? 예,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고 가벽을 설치한 문제, 그리고 해당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는 문제, 그리고 뭐 TPO라고 하는데 시간과 장소 또 상황에 따라 의복을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취재원들을 대할 때 기자들의 기본적인 예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맞물려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맞물려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장경태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고소고발할 건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더더구나 뭐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고소고발장 넣는 것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장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편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도어 스태핑이 취소가 된 것도 결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욕설을 한 것으로부터 MBC가 보도를 해가지고 이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해서 키워서 오다가 결국은 국민들과의 약속이었던 도어 스태핑, 용산 시대를 열었던 가장 상징적인 것이었던 도어 스태핑을 결국은 중단하게 되는 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지금 대통령실이 문제를 계속해서 키워가지고 결국은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장을 내는 이 단계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신데 검사복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이 아니고 검사복 위에 양복을 걸치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양복을 벗기면 안에 검사복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나서서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장을 넣고 고소고발을 한다. 이 시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돌 수밖에 없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품이 넓게, 조금 더 울타리가 넓게, 조금 더 포용적인 이런 대통령의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율 10% 확 올라갑니다. 양복 안에 검사복을 입고 있다. 이런 얘기는 두 분도 들어보셨어요? 오늘 전재수 의원한테 처음 듣는데요. 이런 프레임 정치 저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하지 말자고 했던 정치 중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뻑하면 종북 프레임을 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뻑하면이라는 표현은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걸핏하면 과거에 있었던 학생운동 시절 또 주사파 시절의 이야기를 꺼집어내면서 다시금 북한과 관계를 뭐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또 일각에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프레임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친일 프레임이죠. 실질적인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의도적으로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친일 정당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을 몰아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얼마 전 3월 9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사건의 수사 상황들까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프레임은 저는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에 대한 요소로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기자의 슬리퍼와 대통령의 구두발을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비유는? 저는 뭐 부적절한 비유라고 보고요. 둘은 다른 사안이다. 사실
슬리퍼가 마치 이제 지금 도스태핑의 뭐 지금 이제 그 중단의 뭐 주요된 이유라고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슬리퍼가 중요한 어떤 이유가 아니고 사실은 도스태핑에 대해서 그 전부터 사실 민주당도 사실 도스태핑이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이게 쇼다 이게 뭐 국민 소통이냐 예. 상당히 비판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스태핑은 좀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계속 그 이야기해 왔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좀 그동안에 했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문제되는 차에 이제 이런 예. 어떤 계기가 저는 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MBC 기자의 그 문제는 슬리퍼보다는 저는 일반 어떤 그 개인들 만남에서도 이야기가 끝나고 뒤에 예. 돌아섰는데 거의 뭐 그 악을 쓰듯이 이제 외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일국의 어떤 대통령에까지 그렇게 하는 거의 난동의 수준에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행위가 저는 대통령실로 하여금 도스태핑을 어떤 중단하게끔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이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였습니다. 대통령이 큰 정치 대세가 될 때 거산 뭐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혁 규칙 그리고 주요 업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합니다. 이제 다시 김영삼 정신을 생각합니다. 대도무문 김영삼식 큰 정치가 그립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우가 이제 거산, 클 거자에 이제 매산자 써서 큰 산이다 이런 뜻이고 대도무문 뭐 얘기 나왔습니다. 큰 정치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정치권이 큰 정치를 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발언계 드리면 또 이게 여야 공방으로 할 것 같은데 뭐 짧게 드릴까요? 뭐 예. 저기 한 15초씩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냥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예. 아니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한 담은 10%라도 반영을 하면 정말 제가 장담하건데 예. 대통령 지지율 10%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 0.7% 차이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대통령이 내시라 이 말씀. 두 번째, MBC 또 특정 기자, 특정 언론사 뭐 설사백발양보해서 기사 잘못 썼다고 칩시다. 그것조차도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이십시오. 국민들 박수 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소야대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하고 야당이 귀찮다, 싫다 할 때까지 밥 먹읍시다, 차 마십시다, 만납시다, 대화합시다 이렇게 하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정말로 대통령 지지율 10% 20% 올 거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큰 정치, 큰 정치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통령부터 큰 정치 해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에 보수 우파 대통령 출신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들과 전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그 5.18 참배를 하는 것부터 해서 사실 통합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정성을 사실은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방 때라든지 뭐 어떤 이슈가 터질 때는 어떤 본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그 김건희 여사 혹은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런 어떤 공격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정말 이런 큰 정치를 가로막는 요소가 아닌가. 정말 당연히 대통령부터 큰 정치를 해야 되고 특히 또 제1당인 민주당과 또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말 큰 정치를 하는데 지금 스스로 좀 반성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 용산 구청장 박희영, 용산 경찰서장 이인재,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 류미진 등에게 꽃다운 우리 아들, 딸들 생명의 촛불이 꺼져갈 때 뭐하고 있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서로 위안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유가족들입니다.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도 됩니까?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 지원 원스톱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 특수본을 통해서 이제 진상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제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유족들은 또 이렇게 유가족들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고 정부의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보상 문제를 이제 협의합니다. 김원기 변호사님, 1분씩만 좀 드릴게요, 두 분에게. 뭐 유가족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들인 거죠. 오늘 저도 잠깐 봤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그러니까 너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사과, 그다음에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재발 방지.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가 내진 정치권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입법까지 진행돼야 되고 더 나가서 이제 나중에 검찰 수사까지 확실히 진행돼야 된다.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혹시나 이제 유가족들의 이런 진상 규명이 과거 이제 우리 세월호 참사를 겪어봐서 알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정부가 내놓는 조사 결과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사안은? 그러니까 오늘 6가지 요구사항을 유가족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중에 피해자 참여하에 진상과 책임 규명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자 참여하라는 것은 그 진상 책임 규명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소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통이 막히게 되면 사실은 이제 유가족들 안에서 불신이 싹트게 되고 불신이 싹트면 이제 계속 갈등으로 남을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부가 일부 유가족의 목소리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당도 나중에라도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부라고 하더라도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잃은 부모예요. 그 목소리 끝까지 들어야 되고 성역 없는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국정조사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든 그게 경찰 수사든 검찰 수사든 더 나아가서 특검이든 밝힐 수 있는 건 밝혀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한 거라고 보고 그 목소리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이 유가족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선 마당에 더 이상 국정조사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예산안 문제를 좀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 문제를 이제 차후에 협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걷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내일쯤에 좀 더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 7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월 31일이면) 안전임제가 없어집니다. 저희들한테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때까지 총파업 이어갈 겁니다. 특정한 집단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국민을 볼모로 잡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법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정부가 결론이 뻔히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우리 당 차원에서 그 범위를 넓히거나 일몰을 폐지하거나 뭐 하는 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건 구속수사 관련해서 위반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지 얘기 좀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러면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도 이제 당 대표님의 정치적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네, 고맙습니다. 얘기도 나오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어떻게 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라고 하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 여당 반성하셔야 합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죠. 이제 다만 이 일과 관련해서 당이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